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023 윈터 알고리즘 캠프 7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분할 정복과 이분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할 정복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 분할 정복이 무엇인지 그 정의랑, 그리고 분할 정복의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떤 구조로 짜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 탐색을 같이 배워볼 건데, 이분 탐색도 동일하게 정의와 구조를 배운 다음에 이분 탐색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 그리고 우리가 저번 5회차 강의에서 배웠었던 동적 계획법의 응용에서도 LIS 유형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동적 계획법을 배웠을 때는 저희가 5의 n제곱 풀이로 풀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 복잡도를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 탐색 파트에서 같이 5의 n로그 n 풀이를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마지막 부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분할 정복에 대한 소개를 하고 먼저 들어갈 건데요. 일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2회차 전에 있던 DP 수업에서 저희가 DP의 두 가지 사용 조건에 대해서 같이 배워왔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최적 부분 구조,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복되는 부분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가 DP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희가 그때 배웠었죠.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고, 중복되는 부분 문제는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P의 가장 큰 틀은 사실상 이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가지고 푼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은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최적화한다 라는 게 큰 개념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DP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들을 들어봤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만약에 부합했다고, 그러니까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은 부합했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 문제를 그럼 메모이제이션을 못 푸는 건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 정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분할 정복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분할 정복과 동적 계획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분할 정복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 탐색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사용하여 LIS 문제를 5의 n로그 n에 해결할 수 있다가 저희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분할 정복의 정의부터 먼저 들어보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분할 정복이라 하면 제가 강의 자료에 제목에 써있듯이 divide and conquer 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글로도 분할과 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이라는 문제 풀이법은 하나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디바이드와 컨커 과정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 정복 문제를 풀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둘 이상의 부분 문제로 나눈 뒤 이 과정을 디바이드라고 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문제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계산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부분 문제를 정복했다라는 뜻으로 컨커 과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분 문제에 대한 답들을 모두 계산했으니까 그 부분 문제의 답들을 갖고 원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병합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merge나 combine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의 문제가 보통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제가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부분 문제로 분할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 문제를 더 부분 문제로 분할시키고 해서 아마 가장 최소의 최소 구조, 최소
가장 작은 부분 문제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작은 부분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분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어냈던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해결법을 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부분 문제 해결법을 얻고 더 큰 부분 문제 해결법을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부분 문제 해결법들을 조합하여 원래 문제의 문제 해결법을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을 할 때 이렇게 분할이라는 디바이드 과정, 그리고 해결이라는 컨컬 과정, 그리고 조합이라는 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또는 이제 병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로 이 병합 횟수는 로그 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절반씩 나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 문제당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병합 횟수는 정확히는 로그의 2의 n이겠지만 밑이 2인 로그이겠지만, 근데 이제 주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땐 저희가 로그라고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로그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분할 정복의 응용 파트에서 같이 배워보겠지만, 병합 횟수는 이 정도고, 만약에 병합할 때 병합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 복잡도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 복잡도를 5의 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분할 정복 문제를 풀 때 드는 총 시간 복잡도는 병합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 5의 m과 그리고 그 횟수인 로그 n을 곱한 5의 m 로그 n이 될 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응용 과정에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할 정복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가지의 작은 문제들로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했었는데, 그 설명만 갖고서는 이제 DP와 큰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와의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분할 정복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분할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P의 두 가지 사용 조건 중에 최적 부분 구조,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메모이제이션 사용해서 DP 문제를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풀 수 있다고 했었는데, 분할 정복은 그에 반해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점은 크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고요. 공통점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여러 개로 나눠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 A를 만약에 B와 C의 부분 문제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부분 문제들을 D, E, F, G로 나눈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 부분 문제들은 서로 겹치지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DP를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보통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로 갈리지만, 그 하위에 있는 부분 문제들은 이제 다른 부분 문제들과 이렇게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위에 있는 부분 문제가 하나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모이제이션을 해결을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할 정복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분할 정복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고 했었죠. conquer, divide, merge. 그래서 conque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divide를 하죠. 그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작은 부분 문제들의 답을 conquer 과정에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구한 값들로 merge 과정에서 합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fx라는 함수에 분할 정복 문제에 가장 큰 원래 문제가 들어왔다고 치면 이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y1과 y2, 이건 이제 예시일 뿐이고요. 부분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제기함수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 안에서 제기함수를 부분 문제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f의 y1과 f의 y2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rge를 할 때 우리가 f의 y1 각각의 부분 문제들로부터 얻은 값들로 이제 원래의 문제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merge가 되겠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분할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작은 부분 문제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곳이 바로 이 conquer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if문에 다다랐을 경우,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분 문제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 값을 계산해가지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지금 fx의 문제가 간단한 경우에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각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이제 이 간단하다는 조건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문제를 계속 쪼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재기함수의 형태로 자신을 계속 호출하면서 그 연산의 단위를 조금씩 줄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분할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분할 정복을 완전히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를 한번 2분 동안 읽어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간단하다는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분할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읽고 계시는 동안 만약에 앞에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혹시 다 읽어보고 오셨나요? 혹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한번 이해가 만약에 되셨으면 이제 확인차로 이제 웃음 표시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이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 만들기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종이가 주어질 거예요. 1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그리고 0은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색종이들을 계속 절반씩, 그리고 그거에 또 절반씩 계속 쪼개가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색종이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 하얀색과 파란색 색종이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은 제가 여기다가 여기 슬라이드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문제를 직접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을 때 거기 안에 칠해져 있는 색들이 모두 같은 경우에 그 하나의 색종이로 취급한다고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규칙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0도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같은 색으로 칠해져야만 하나의 색종이로 인정이 되고, 여기는 이제 1 곱하기 1이라는 정사각형 안에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색종이로 취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각각 하얀색 색종이와 파란색 색종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fx가 간단하다는 조건을 우리가 문제를 읽고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 설명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색종이를 계속 절반으로 쪼개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단계에서 각 그 정사각형 안에 채워져 있는 색깔들이 모두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절반으로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1 곱하기 1이라는 색종이까지 다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근데 1 곱하기 1이라는 색종이에서 더 우리가 쪼갤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fx가 간단하다라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이 될 때 절반으로 계속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 1 곱하기 1의 정사각형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는데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conquer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fx가 간단하다는 조건을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f의 일단 매개 변수로 x, y, 사이드라는 값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사이드 값은 이제 예상하다시피 그 각 정사각형의 현재 내가 있는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2면 사이드의 값은 2일 거고 4 곱하기 4면 사이드 값이 4겠죠. 그리고 x와 y는 각각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정사각형의 맨 위 왼쪽에 있는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x와 y가 0,0이기 때문에 x와 y는 0과 0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1의 좌표값이 바로 x와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코드를 다시 본다면 이제 conquer 부분에서 우리가 fx가 간단하다는 조건, 즉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봐야 할 값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 해서 개수를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이 바로 이 재계함수의 기저 사례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 곱하기 1이 아닌 경우, 즉 2 곱하기 2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4개가 같은 값인지 4 곱하기 4인 경우에는 16개가 같은 값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같이 그걸 반복문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을 통해서 각각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모두 같은 색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1110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쪼개야 색종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사각형을 본다면 1001로 이루어져 있죠. 이 경우에도 아마 1001이 모두 다 같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쪼갰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절반으로 쪼개고 각각 나오는 이제 4개의 정사각형들을 토대로 다시 재계함수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4분의 1로 나눴던 그 각각의 정사각형들의 한 변의 길이를 half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 정사각형의 이제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half 값이 1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각각 그 정사각형 4개에 대해서 재계함수를 돌리게 됩니다. x와 y는 우리가 사분면의 맨 왼쪽 위 좌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보는 정사각형은 이거. 그래서 x와 y 값은 동일하되 이제 한 변의 길이가 half로 줄어든 거 그리고 x 값이 플러스 된 거 그러면 이제 이거겠죠. 그래서 x 더하기 절반의 값 그래서 좌표가 여기이면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 거 그리고 여기는 y 값이 늘어났으면서 한 변의 길이가 절반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각선 아래에 있는 좌표값으로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절반인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계함수를 다시 돌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할 정복을 풀 때 총 3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conquer, divide 그리고 마지막에 merge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했던 부분 문제 안에서 계산했던 값을 우리가 전역으로 다뤄준다고 생각을 했다면 굳이 이 값들을 병합하는 단계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1이라는 값을 얻었기 때문에 파란색 색종이의 개수가 하나 올라가고 색종이 개수가 하나 올라가고 하얀색과 하얀색이 각각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값은 이 전체 2 곱하기 2의 정사각형 값 문제의 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멀지하는 단계는 이 문제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할 정복이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분할 정복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분할 정복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들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정복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곳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병합 정렬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1회차 정렬 파트에서 여러 가지 정렬 방법들 중에서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멀지 소트라는 병합 정렬이 분할 정복의 한 가지 응용 방법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분할 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뜻만 갖고 봤을 때는 이제 수열을 반복적으로 쪼개고 합쳐서 정렬하는 방식이 바로 병합 정렬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수열을 절반의 크기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값들, 오른쪽에 있는 값들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디바이드 과정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쪼개는 것들을 더 쪼개가지고 마지막에 하나하나씩 남을 때까지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1과 2로 지금 절반으로 쪼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11로 해서 완전히 개별적으로 쪼개는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쪼갠 값들을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는데 일단 이 단계를 보자면 6은 그대로 정렬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고 5와 12는 5가 12보다 작기 때문에 5가 더 왼쪽에 오는 형태로 정렬이 되면서 10도 그대로 내려오고 9와 1도 1이 9보다 작기 때문에 1이 더 왼쪽에 오는 형태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면서 합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합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정렬된 수열들을 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5, 6이 1, 9, 1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 개를 합쳤을 경우에 정렬해 놓으면 5, 6, 12가 나오고 여기는 1, 9, 10이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에 병합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병합이 되냐면 일단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포인터를 하나씩 두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왼쪽 수열은 5를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 수열은 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수들을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값을 넣고 포인터를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와 1 중에서 1이 더 작기 때문에 1을 여기다가 바로 이제 병합한 수열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1포인터가 9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이 들어가고 포인터가 9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5와 9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5가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5를 넣어주고 5의 포인터가 6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6과 9를 비교했을 때는 6이 더 작죠. 그럼 6이 들어가겠죠? 네. 6이 들어가고 12와 9 중에서는 9가 더 작죠. 그래서 9가 들어가고 10과 12 중에서는 10.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12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하면서 정렬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을 모두 한 번씩 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단계에 나와 있는 원소의 값을 n이라고 했을 때 5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 병합을 한번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디바이드 과정을 가져서 수열을 절반의 크기로, 그래서 하나씩 떼어질 때까지 쪼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conquer, 그래서 병합을 하면서 이제 정렬된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병합을 정렬된 형태로 계속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렬된 수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병합을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는 5의 n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모두 다 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의 n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병합 분할 정복의 정의를 했을 때 같이 다뤄봤었지만 우리가 병합하는 횟수가 로그 n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병합하는 횟수 로그 n에다가 각 병합을 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 5의 n이 되기 때문에 5의 n을 로그 n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 복잡도는 자연스럽게 5의 n 로그 n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을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컨컬 부분은 이제 일단 이거 매개 변수 설명부터 먼저 하자면, 만약에 멀지 솔트라는 함수에서 분할 정복을 병합 정렬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수열을 이렇게 쪼개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열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왼쪽에 있는 수열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쪼개진 쪼개진 부분 문제들의 그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포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타트와 엔드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수열을 보게 된다면 스타트는 여기 6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엔드는 12를 가리키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큰 부분 수열 안에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포인터 값은 우리가 이 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수열에서 이 숫자가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 값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6, 5, 10이라는 부분 수열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스타트 값은 6이 지금 0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0, 그리고 12는 지금 0, 1, 2 두 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엔드 값을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하냐, 우리가 부분 수열을 쪼갰는데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와 엔드 값이 같으면 그러면 하나인 거잖아요. 원소가 들어있는 원소가 만약에 이렇게 6인 경우에는 스타트와 엔드가 모두 6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거나 또는 가능하진 않는 경우지만 스타트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린턴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바이드에서 우리가 병합 정렬을 부분 수열을 이제 절반씩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미드 값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전체 수열에서 그 절반까지의 인덱스까지 있는 그 절반의 수열과 그 오른쪽에 있는 절반의 수열을 이제 재기함수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큰 수열을 봤을 때 미드 값은 이제 지금 총 6개니까 인덱스 3번에 있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0이 바로 미드 인덱스에 있는 값이 되겠죠. 이걸 기점으로 여기 앞까지의 부분 수열 6, 5, 12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멀지 솔트 미드 더하기 1부터 엔드라이스인가 19, 1 이런 오른쪽에 있는 수열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수열을 직접 만들지 않고 부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귀함수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지 부분에서는 제가 멀지 함수를 따로 구현을 해놓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 각각 이제 포인터를 하나씩 두고 더 작은 값들을 넣고 포인터를 옮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멀지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된 형태로 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 정렬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마 1회차에서도 제 기억으로 강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다뤘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1회차의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분할 정복을 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병합 정렬에 사용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분할 정복을 이용한 거듭 제곱이라는 이제 문제 풀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할 정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거듭 제곱을 사용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 1629 곱셈이라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수 A를 B번 곱한 수를 알고 싶다. 단 구하려는 수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럼 ABC가 대체 얼마나 큰 거지? 하고 봤는데 이제 모두 214748 3647 이하의 자연수다. 즉 인트 범위인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B가 이제 여기 최대값, 즉 인트 맥스의 값을 갖게 된다면 우린 자연수 A를 이만큼으로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n번 곱하는 형식으로 연산을 하게 된다면 이 n번만큼 시간 복잡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할 정복을 사용해가지고 거듭 제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시간 초과가 나죠. 실제로 예전에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 냈는데 시간 초과가 났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0.5초고요. 그래서 분할 정복을 사용하게 되면 로그 n만에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합할 때 시간 복잡도는 5의 1이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절반으로 나눈 지수를 갖고 있는 밑 해가지고 이제 그 거듭 제곱과, 그러니까 곱하는 연산은 결국에는 따로 시간 복잡도가 들지 않죠. 왜냐면 그냥 단순한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5의 1 정도가 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병합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는 이 정도인데 병합하는 횟수는 로그 n이라고 계속 말을 했었으니까 5의 1을 로그 n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 복잡도는 5의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원래 거듭 제곱 값이 있어요. C의 n제곱이라는 거듭 제곱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지수를 절반의 크기로 쪼갭니다. 여기서 밑은 C고 n이 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n이 이제 절반의 값으로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원래 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컨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도 이제 계속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n값이 1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이 되는 순간에는 사실상 C의 1제곱은 C잖아요. 그러니까 밑 그 자체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쪼갠 지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1이 될 때까지 계속 디바이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1인 경우에는 이렇게 C로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맞게 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C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고, 이게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 절반 값을 구한다는 게 C++에서는 만약에 홀수인 경우 5에서 2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2.5라는 값이 아니라 2라는 값을 갖게 돼요. 인트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야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하나 더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C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이기 때문에 C 곱하기 C가 되고, C 곱하기 C 곱하기 C, 그러니까 C의 3제곱은 그냥 단순하게 C만 곱하는 게 아니라 절반 값만 곱하는 게 아니라 밑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멀지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산술 연산은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병합하는 횟수는 총 로그 n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일단 디바이드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지수를 절반의 크기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 지수를 하프라고 만약에 우리가 따로 선언을 한다고 하면 그 값은 이제 c를 밑으로 갖고 n 나누기 2, n의 절반 값을 지수로 갖는 값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c에 아까 이 값이 바로 하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n이 1에 다다라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그냥 밑을 반환하면 되겠죠. c의 n 1제곱은 c니까요. 그래서 c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수와 짝수와 홀수에 맞게 식을 계산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수가 만약에 짝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지수를 절반한 값의 그 거듭 제곱을 곱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 홀수인 경우에는 밑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분할 정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 문제 같은 경우 아까 그 곱셈이라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c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a의 b제곱을 구하는 건데 가장 최대값의 최대값 지수를 갖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C++에서 나타낼 수 있는 롱롱까지도 언사인드 롱롱까지도 이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이제 c라는 모듈러 값으로 나머지를 출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듈러 연산은 저희가 동적계획법 제가 드렸던 보충 자료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연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듈러 연산을 괄호 안에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모듈러를 해가지고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더하기 값을 가졌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와 그러니까 빼기와 곱하기 값에도 모두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곱하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연산을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범위가 넘어갈 이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앞에서 구한 값에다가 단순히 모듈러 값을 이제 모듈러 값 연산을 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정복의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그럼 봐볼 건데, 우리가 분할 정복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거듭 제곱을 했을 경우에 5의 n이라는 형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시간 초과가 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할 정복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나눔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거듭 제곱 같은 경우에는 5를 n번 곱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만, 점점 더 분할 정복의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문제 자체로만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문제를 나눴을 때 그 작은 부분 문제들로 쪼개지면서 그 작은 부분 문제들은 아무래도 큰 문제보다 더 답을 내기가 쉽고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그 값들을 합쳐서 원래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형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할 정복의 장점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분할 정복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기함수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도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를 정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할 정복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한번 여기까지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모르는 내용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창에다가 올려주시고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그 바로 다음 2분 탐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분이니까 5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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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에
네, 50분이 되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 이전까지는 분할 정복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분 탐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탐색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분할 정복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분할 정복은 divide and conquer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divide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작은 부분 문제로 내려가서 그 부분 문제의 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값들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큰 부분 문제의 답을 구해내는 형식,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분할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정복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가지고 푼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DP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DP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부분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바로 분할 정복의 특이한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merge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병합하는 횟수는 log n이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병합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와 곱해서 계산한 값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총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병합 정렬을 배웠을 때는 merge 할 때 드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었기 때문에 총 드는 시간 복잡도는 5의 n log n, 그리고 분할 정복을 이용한 거듭 제곱에서는 merge를 할 때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드는 시간 복잡도가 5의 1이어가지고 전체 시간 복잡도는 5의 n log n 밖에 안 든다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분할 정복의 divide 과정에서 계속 쪼갠다고 했었는데, 문제를 언제까지 쪼개냐면 fx가 간단해질 때까지 쪼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해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이분 탐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렬된 리스트여야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분 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름 탐색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여기서 77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중앙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50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77이기 때문에 그 중앙값보다 큰 값을 가지죠. 그러면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범위에는 77이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 77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값을 구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과 비교하면서 대소관계에 따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탐색 구간을 왼쪽으로 설정할지 오른쪽으로 설정할지를 계속 구해나가는 방식이 이분 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탐색 구간의 중앙값과 찾고자 하는 값과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다음 탐색 구간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간단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가, 우리가 술자리에서 그 뚜껑을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 그걸로 주로 이제 업다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6이 써 있을 때 만약에 24를 외쳤을 때 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24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수준에서 탐색을 할 텐데, 이걸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이분 탐색을 사용한다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 복잡도 5의 로그 n만큼만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50이란 중앙값과 77을 비교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탐색 구간을 봐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다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탐색 구간에서의 중앙값을 다시 구한다면 75가 되는데 이 값은 77보다 작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구간에 답이 있을 거고, 반대네요. 77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제 75보다 큰 오른쪽의 탐색 구간에 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 탐색 구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중앙값인 75와 100 사이에 있는 탐색 구간에서의 중앙값인 87과 77을 비교를 하면 77이 더 작죠. 그럼 당연히 이제 왼쪽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의 중앙값인 81과 비교했을 때는 77이 더 작기 때문에 왼쪽 구간,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중앙값인 78과 비교를 하면 77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왼쪽 구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76인데 또 중앙값이.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77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탐색 구간은 76에서 78이고 중앙값은 77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값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로그 n만의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 n에서 n은 뭘 표현을 하냐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구간에서 77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0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n이 100이겠죠. 그래서 로그 n을 하게 되면 여기서 로그 n이라는 거는 자연 n 로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가 아니라 밑이 2인 로그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의 7제곱이 128이잖아요. 그러면 한 6과 7 사이, 그러니까 6번에서 7번 만에 우리는 77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50 한 번 찾았고 그 다음에 70 다시 한번 봐보죠. 50으로 한 번 찾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7번 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복잡도는 로그 2의 n 또는 이제 시간 복잡도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 탐색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정렬은 원래 되어 있어야 하는 형태이고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탐색이 주로 이용할 때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사용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원하는 값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중앙값을 임의의 값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탐색 구간의 중앙값이 5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탐색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안에서의 중앙값, 또 중앙값 이런 식으로 중앙값을 일단 얻어내고 그 다음에 중앙값과 찾는 값이랑 대소 비교를 해가지고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탐색 구간을 이동하거나 또는 원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값이 더 큰 경우, 그래서 지금 이 경우겠죠. 81이라는 중앙값이 있고 우리가 찾는 값이 77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77이 더 작으니까 왼쪽 구간에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값은 우리 탐색 구간의 최대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값이 새로운 최대값이 되는 형식으로 탐색 구간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앙값이 찾는 값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겠죠. 50이라는 중앙값이 찾는 값 77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찾는 값이 존재하는 오른쪽 탐색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중앙값은 탐색 구간의 최소값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이 새로운 최소값이 되는 형태로 오른쪽으로 탐색 구간을 이동한다. 그리고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알 수 있듯이 그 미드 값이 중앙값이 그 우리가 찾는 값과 동일하면 여기 있다라고 위치를 그때서야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앙값을 일단 구합니다. low는 말 그대로 탐색 범위의 맨 왼쪽에 있는 값, 그리고 high는 탐색 범위의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을 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과 10이 low와 high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앙값을 일단 구합니다. 중앙값은 아까 50이 됐었죠. 그래서 50을 구하게 되면 low와 high는 이제 이 경우에는 값을 직접 넣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배열의 형태로 탐색 구간이 정해지게 된다면, 만약에 1357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수가 올라가는 형태 1, 2, 3, 4, 5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약에 배열로서 정렬된 리스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low랑 high 값을 그 값으로 넣지 않고 인덱스 값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하고 코드를 짰다면 이제 미드 값은 이제 인덱스 값, low와 high 값도 인덱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값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 배열의 인덱스 값, 그러니까 그 중앙값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값이 더 크면 그 값이 새로운 최대값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탐색 구간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하이가 있는 자리에다가 미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미드는 일단 중앙값에는 없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이제 작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탐색 구간을 왼쪽으로 옮기는 모습.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대로 중앙값이 찾는 값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에는 중앙값이 최소값이 되면서 탐색 구간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탐색 구간을 보기 때문에 하이, 가장 탐색 구간의 맨 오른쪽에 있었던 값에서 이제 미드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값 해가지고 탐색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과 중앙값이 동일한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찾았다고 하면서 그 위치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제기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로우가 항상 하이보다 작아야 하는 값이죠. 왜냐하면 탐색 구간의 왼쪽에 있는 값,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인데, 이게 반대로 되게 이제 로우가 하이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6과 78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77이라는 값이 이제 중앙값이 됐는데, 만약에 77이 아니라 뭐 76.5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탐색 구간이 더 작아지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못 찾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못 찾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인덱스 값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값, 그래서 주로 마이너스 1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이 배열 안에서는, 주어진 배열 안에서는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로 구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사실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는 게 더 편한지 이제 잘 선택해가지고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제기로 구현한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반복문으로 구현한 모습.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 기저 사례가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돌리다가,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가 발생했을 때 not found라고 우리가 반환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계속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코드를 구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탐색을 이제 응용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애매하지만, 이분 탐색을 사용한 함수들이 C++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걸 사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원하는 값을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함수가 lower bound와 upper bound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본다면 어떤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경계값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값, 그리고 경계값 중에서 가장 오른쪽, 가장 높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찾으려는 값인 키를 어떤 배열 안에서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lower bound를 사용해가지고 이 키 값이 어딘지 알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lower bound를 실행을 하면 그 키값 이상의 값이 처음 나온 위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같이 보자면, 만약에 어떤 배열에 2, 3, 3, 8, 8, 11, 11이라는 값이 들어왔고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8이라고 했을 때 lower bound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에 있다, 키값 이상의 값이 처음 나온 위치가 두 번째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 1, 2이니까 이제 8 이상의 값인 처음 나온 위치인 2가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lower bound, upper bound의 반환값은 모두 이런 식으로 인덱스의 형태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처리를 해줘야 인덱스의 값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들은 이제 이 반환값은 인덱스가 아니라 주소값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그 lower bound, 그 array의 그 시작 주소 플러스 이만큼의 주소값이 반환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소값의 맨 처음 주소값을 빼면 딱 그 인덱스만큼의 그 인덱스를 가공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형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솔트할 때처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렬하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탐색하는 곳의 범위를 여기 두 개의 매개 변수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rray라고 넣음으로써 가장 처음 부분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6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rray 더하기 6만큼의 주소값.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키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lower bound를 했을 때 키 이상의 값이 처음 나온 위치는 어디인가요? 했을 때 array 더하기 2가 되는데, 거기서 array를 빼면 2가 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upper bound도 그런 식으로 주소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주소값을 반환하냐면, lower bound는 키 이상의 값이었다면 upper bound는 키 초과의 값이 처음 나온 위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은 이제 키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큰 값인데, 키 초과는 이제 키 값을 포함하지 않고 키보다 무조건 커야 하는 값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 값이 만약에 8이라고 동일하게 잡았을 때 동일한 배열 내에서 upper bound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8 값은 무시하게 되고 8보다 더 큰 값, 그래서 초과의 값인 11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upper bound도 동일하게 lower bound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인덱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인덱스 값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0, 1, 2, 3, 4. 이 값이 이제 4라는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트 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의 탐색 구간이 벡터의 begin 하는 부분부터 벡터의 end 하는 주소값까지 해서 여기까지 탐색을 하는데, 키를 찾는다. 그리고 인덱스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색한 곳에 가장 처음 부분에 이제 주소를 반환해야 인덱스 값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 탐색을 맨 처음에 정의했을 때 알아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lower bound와 upper bound의 형태가 답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이 함수들을 문제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서 나온 반환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 내에서 키 값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아까처럼 8이 지금 2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열에서 8이 2번 등장하는 걸 어떻게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이제 upper bound에서 lower bound를 뺀 값이 바로 그 반복 횟수, 등장한 횟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배열을 갖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키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upper bound를 했을 때 4라는 인덱스에 8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고, lower bound를 했을 때 2라는 인덱스에 내가 찾는 키보다 그 이상의 값이 처음 나오는 곳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인덱스로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등장 횟수인 2번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원소가 등장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를 알아볼 때 이렇게 두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분 탐색을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파트는 이제 좌표 압축인데요. 이 좌표 압축을 사용한 간단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n개의 좌표 x1부터 x2, 그래서 xn까지 있다. 이 좌표에 좌표 압축을 적용하려고 한다. xi번째를 좌표 압축한 결과 xi-의 값은 xi가 xj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좌표의 개수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 배열의 좌표 압축을 적용한 결과를 출력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좌표 압축한 결과 값은 내 현재 값보다 더 작은 값들이 몇 개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예시를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열이 1, 5, 3, 7, 2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 현재 값인 1보다 더 작은
값은 없잖아요, 이 배열에서. 그래서 그 개수를 출력했을 때 0개가 되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오게 되고, 압축된 값은 0이 되고, 5를 봤을 때 이제 5보다 더 작은 값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1, 3, 2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죠. 그래서 압축된 값은 3. 3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작은 값이 1과 2가 있기 때문에 2. 7은 4개가 있기 때문에 4. 2는 1개가 있기 때문에 1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된 값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요. 이걸 왜 사용을 하냐면 만약에 이런 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고 만약에 이 값들이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이 흩어져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그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큰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주로 이 압축되는 값을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 압축이 대체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간격 또는 중복 정보를 제거해가지고 더 많은 점 집합을 작은 범위에 매핑하는 기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배열에 주어진 이 값들이 이제 마이너스 10의 9승부터 10의 9승까지 들어오는 값이에요. 그리고 점들의 개수는 100만인데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근데 만약에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5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뭐 4만큼의 간격이 지금 나고 있는데 이 간격이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순서를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압축된 값을 우리가 갖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제 0을 봤으니까 압축된 값인 0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1이 가장 작은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게 된다면 얘는 압축된 값이 4니까 얘보다 작은 값은 4개나 있네. 그럼 얘는 5번째 값이겠구나 라는 이런 순서 정보만 알아도 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의 정보가 덜 중요할 때 사용하고 중복값이 많고 상대적인 순서만 알아도 될 때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상에서 범위는 크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는 크지만 실제 점의 개수는 적을 때 사실 이 범위는 2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범위인데 거기 안에 10의 6승의 점만 있으면 사실상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10의 9승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점의 개수가 지금 이걸 무시하고 음수의 값을 무시하고 10의 9승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의 6승만큼의 점의 개수가 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각 점들의 간격은 10의 3승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간격의 정보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러면 이제 순서만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너무 점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얘들을 약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0의 8승이라는 자리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5000이라는 자리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값이 있는 곳에 하나 있고 10의 9승이 있는 곳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들을 이제 간격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작은 범위에다가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 압축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분 탐색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좌표 압축 코드를 구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분 탐색을 사용하려면 정렬된 리스트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의 코드를 구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형식의 코드를 구현해서 여기서 그 좌표 압축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그러면 처음 보는 함수들이 지금 유니크도 있고 이레이즈가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유닉 함수는 뭐냐면 이제 중복되는 원수를 뒤로 빼주는 함수입니다. 이름 유니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중복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대충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헤더를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요. 만약에 1, 2, 3, 4, 4, 5라는 배열이 있을 때 유니크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복되는 원소들을 뒤로 뺀다면 중복되는 원소인 2와 4가 이런 식으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크 함수가 리턴 값도 갖게 되는데 이 리턴 값은 중복이 시작되는 위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원소들을 뒤로 빼고
그 중복된 원소들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주수를 반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니크를 하고 이레이즈까지 했었는데 이레이즈 함수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일단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뭔가 지우는 함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니크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중복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니크 함수에서 리턴되는 위치가 바로 이 중복되는 값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end, 그러니까 끝까지 erase 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복되는 것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크와 erase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배열에 들어있는 중복되는 원소들을 모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lower bound, 앞에서 배웠던 lower bound를 사용해가지고 그 실제 값의 좌표들을 압축된 좌표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lower bound를 사용하면 키값 이상의 값이 처음 등장하는 위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값이 없어졌으니까 그 위치가 바로 내가 몇 번째로 있는지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몇 번째로 있는 위치를 이제 그 인덱스 값을 각 좌표, 실제 좌표 값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array라는 값은 실제 좌표 값이 아닌 압축된 좌표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주로 이제 좌표 압축이라는 이분 탐색의 응용 유형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좌표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나중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배우다 보면 이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분 탐색을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이 매개 변수 탐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탐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 탐색을 알아보기 전에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 건데 결정 문제는 뭐냐면 답변이 참 또는 이제 거짓으로 형태로 나오는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실버 1 문제 풀 수 있니? 하면 예,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풀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만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정 문제라고 하고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요구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라고 했을 때 뭐 yes나 no 형태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골드 1이요 아니면 뭐 실버 5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의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푼 문제에서 난이도가 최대인 것은 무엇인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요구하는 문제, 결정 문제는 답변이 참 또는 거짓 형태로 나온 문제인데 이게 매개 변수 탐색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 매개 변수 탐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어서 푸는 기법을 뜻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 난이도가 결정 문제 난이도보다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것보다 당연히 너 실버 1 문제 풀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어가지고 풀면 조금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 탐색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푸는 기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결정 문제로 바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 문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론즈 5부터 해서 너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네, 아직 안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브론즈 4로 올라가고 브론즈 3, 브론즈 2, 브론즈 1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실버 5 문제에 대해서 너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니?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너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실버 5 같은 경우에 이제 풀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풀었고
근데 이제 yes 했는데 실버 1에서 너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혹시 너 이거 풀었니? 이거 제일 어렵니? 라고 물었을 때 아직 안 풀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가 이 답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최적화 문제에서 얻어야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과 만족하지 않는 경계점을 탐색함으로써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개변수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각각의 난이도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에 대해서 yes or no 문제를 물어보고 이제 yes까지 나오는 곳 그리고 no가 나오는 곳 이러한 답들을 얻어낸 다음에 그 경계점을 찾아낸다면 바로 우리가 그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탐색의 핵심은 이제 정답을 일단 매개변수로 만들어 보고 여기서 나온 정답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야 하는 값을 매개변수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yes or no 문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결정 문제로 바꿔보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값에 대해서 yes or no를 채웠다고 했을 때 정렬된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yes, no 뭐 이런 식으로 정렬된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yes, no를 결정하는 문제로 해결하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결정 문제를 바꿔놓은 다음에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최적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제 1654의 랜선 자르기라는 문제가 매개변수 탐색의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2분 동안 읽어보시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해야 하는 값을 매개변수로 만들어 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값을 매개변수로 구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질문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바로 문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선들이 K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랜선들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일한 길이로 자르고 남는 부분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랜선이 여기 나와 있죠. 300cm짜리 랜선에서 우리가 140cm짜리 랜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300에서는 이제 140짜리 랜선을 2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랜선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랜선을 계속 동일한 길이의 랜선을 잘라내가지고 얻어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n값에 이제 랜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대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00짜리 랜선에서 이제 1cm짜리로 만든다라고 하면 총 300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건 최대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cm도 해보고 3cm도 해보고 4cm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n개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yes or no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야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매개변수를 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해야 하는 값이 n개로 자를 수 있는 랜선의 최대 길이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 결정 문제로 바꿀 수 있냐고 하냐면 이제 임의의 길이 렌이라는 값을 주어졌을 때 이걸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 렌이라는 길이로 랜선을 계속 잘라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랜선 n개 이상의 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길이를 조금 더 늘려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의 길이를 이제 그 길이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n개 랜선을 만들 수 없으면 길이를 줄여가지고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게끔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yes or no를 채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값들이 정렬된 상태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랜선의 길이는 1부터 입력값 중 랜선의 최대 길이겠죠. 왜냐면 1부터 입력값 중 랜선의 최대 길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랜선이 하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100, 200, 150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주어지는데 그거 중에서 랜선의 최대 길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탐색을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최대 랜선의 길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는 무엇인가를 구하게 될 건데 왜 정렬된 상태가 맞냐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길이가 더 작을수록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순간에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길이를 1 더 높였다가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없다고 표현되는 경우에 그 값이 바로 경계값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우리의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es or no를 결정하는 문제로 해결하기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 탐색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탐색하는 구간에서 미드 값을 정하고 그래서 그 미드 값으로 우리가 n개의 랜선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yes or no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이분 탐색으로 푸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제 아래에 조건이 나와 있는데 랜선의 길이는 이제 2의 31승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그 int max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부터 이제 그 최대 길이 탐색 구간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2의 31승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부터 이 값까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본다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 탐색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값은 n개로 자를 수 있는 랜선의 최대 길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 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 코드는 따로 넣진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문제 핵심들을 갖고 제가 이거를 그 연습 문제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구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분 탐색의 응용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어요. 이분 탐색을 사용하는 lower bound와 upper bound 함수, 그리고 좌표 압축도 배웠었고 매개변수 탐색도 방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LIS도 우리가 이분 탐색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다시 돌아온이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DP를 배웠을 때 우리가 LIS의 5의 n제곱 풀이를 같이 한번 다뤄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12015 문제가 들어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n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에 n제곱으로 풀게 된다면 시간 초과가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 탐색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제 이분 탐색을 이용하고 LIS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수를 삽입한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나온 LIS는 혹시나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10, 20, 10, 30, 20, 50 이라는 배열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의 LIS는 10, 20, 30, 50 이런 식으로 하나씩 원소를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가장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수열을 뜻하는 걸 L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바라보는데 어디다가 넣으면 이제 LIS, 즉 증가하는 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보면서 그 최적의 위치에다가 수를 계속 삽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lower bound,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찾으려는 값 이상의 수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lower bound 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 탐색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의 nlogn으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열에 2, 1, 3, 5, 4, 2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배열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LIS의 길이, 즉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LIS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초기 어레이의 0값, 인덱스 0값은 일단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S에다가 제일 먼저 2를 넣어놓게 되고 그 다음으로 1을 어디에 넣을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lower bound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슬라이드의 값을 이제 슬라이드의 설명을 다시 가져오자면 lower bound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IS에는 배열에는 이제 원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어레이의 1값 C 이제 보다 더 이상의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이 lower bound를 실행을 하게 되면 1 이상의 값이 지금 2라는 숫자로 인덱스 0번에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덱스는 0이라는 인덱스가 반환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인덱스에다가 그 1이라는 값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원소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럼 다음 3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lower bound를 사용해가지고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찾기 전에 한번 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LIS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보다 내가 현재 넣어야 하는 값이 더 큰 경우에는 바로 뒤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따로 lower bound를 하지 않고 바로 1 뒤에다가 삽입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동일하게 5도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LIS의 값인 3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3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4를 넣을 텐데 4를 넣으려면 1, 3 그리고 5, 4는 당연히 증가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4는 1, 3, 4 이런 식으로 5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에 4가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lower bound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제일 첫 번째로 4와 5를 비교하게 되는데 4가 5보다는 작기 때문에 lower bound를 실행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인 인덱스 2값에 4보다 더 큰 값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도 만약에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미리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히 1, 2, 4라는 형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2, 3, 4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2는 4보다 작기 때문에 lower bound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2 이상의 값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3이죠. 그러면 이제 3이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에 2가 메꿔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 1의 마지막 우리의 2를 넣어주게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LIS라는 배열이 채워지고 이렇게 LIS의 길이는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인 3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배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배열의 실제 LIS는 1, 2, 4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건 뭐 1, 3, 5 그리고 1, 3, 4 뭐 이런 식으로 LIS가 또는 2, 3, 5나 2, 3, 4 이런 식으로 LIS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제 LIS의 실제 값과 여기 우리가 주어진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이 다른지 그리고 그럼 실제 LI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실제 LIS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하게 다시 한번 LIS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각수가 여기 LIS 배열에 들어갈 때 인덱스를 record라는 새로운 배열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는 당연히 첫 번째 원소니까 LIS에 미리 넣어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넣어두게 되고 record에는 이제 0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저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1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IS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넣어뒀고 동일하게 1도 집어넣게 되면 이제 2의 자리를 대체를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1도 동일하게 LIS의 첫 번째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주고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의 뒷자리에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LIS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3이 위치하는 곳에는 2를 넣어줍니다. 5 같은 경우에는 3의 오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3으로 채워주고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5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동일하게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는 이제 아까 로얼 바운드 썼던 것처럼 1, 2, 4 그래서 두 번째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2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record에는 2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cord를 이제 LIS 배열을 이제 완성해가면서 채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최대값부터 여기 record에 들어가는 값의 최대값부터 역순으로 순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덱스에 해당한 값을 result에 저장이라고 했는데 일단 result라는 곳엔 우리가 나중에 구할 LIS의 실제 LIS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record 값을 최대값부터 역순으로 순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봤는데 2가 있는데 최대값이 지금 3이죠. 그래서 2가 있는 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3이라는 자리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3이라는 자리를 제일 먼저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배열의 값은 4죠. 그래서 4를 제일 먼저 result에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역순을 진행을 하는데 3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미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찾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2라는 값이 있는 곳의 배열의 숫자는 이제 3이죠. 그래서 result에 3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2보다 더 작은 값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1이죠. 그래서 1, 여기 있는 1에 있는 값인 1이 바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sult를 이제 record에 있는 값에서 역순으로 순행을 하면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result에 들어가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이 우리가 배열에서 구해야 하는 실제 LIS 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record와 result라는 배열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LIS를 구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풀려고 했었던 문제는 일단 부분 수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 실제 LIS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로얼 바운드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넣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다가 그 각 배열에 있는 숫자들을 LIS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생각해가지고 코드를 구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LIS 배열을 V라고 표시를 하고 코드를 구현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원소는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일단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인덱스가 i부터 n까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뒤에 있는 값보다 더 큰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곳에다가 넣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뒤에 있는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로얼 바운드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같이 거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얼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소값을 반환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이터레이터라는 게 형태가 단순히 이제 인트나 롱롱처럼 이제 형태가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주로 이 오토라는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터레이터의 형태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주소값에다가 바로 우리의 넣어야 하는 수를 로얼 바운드를 통해서 얻어냈던 자리에다가 그 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i번째 이상의 값을 갖는 첫 번째 위치에 삽입한다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로얼 바운드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ls 배열,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를 채워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처럼 1, 2, 4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LS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둘 다 주소값, 인덱스가 아닌 주소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려면 오토라는 이제 핵심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오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이터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탐색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가자면,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5의 로그 n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 반복될 때마다 목표값을 찾을 확률이 2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찾고자 하는 값과 대소 비교를 해가지고 오른쪽 또는 왼쪽 탐색 구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탐색 구간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목표값을 찾을 확률이 2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 탐색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제 정렬된 리스트에서만 이 이분 탐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 탐색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 탐색은 오른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탐색 구간의 중앙값과 찾고자 하는 값과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탐색 구간을 설정하고요. 이제 5의 로그 n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함수도 동일하게 5의 로그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탐색을 응용을 하자면 좌표 압축, 매개변수 탐색, 그리고 LIS의 5의 n로그 n 풀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반복문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필수 문제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색종이 만들기, 랜선 자르기, 그리고 LIS 두 번째 문제가 필수 문제로 나갈 거고,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문제들 중에서는 K값이 7이기 때문에 여기서 4개의 문제만 풀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피드백 링크를 드릴 건데, 혹시 그동안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드백 폼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한 강의가 이제 7회차입니다. 그래서 7회차라고 첫 번째 란에다가 작성해 주시고, 이제 피드백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저는 48분까지 있다가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